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는 벌써 몇 차례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장이 끝날 때까지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자 오늘도 증시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계속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 코스피는 개장 직후 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여러 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와 동일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3.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보다 약간 내린 0.62%가 내린 652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1% 미만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이른바 애플 쇼크로 폭락을 했는데요. 비교적 국내 증시는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실적 전망을 대폭 낮춘 애플 쇼크가 미국 시간 외 거래를 앞두고 불거진 악재이기 때문에 곧바로 장을 시작한 국내는 하루 앞선 어제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지표가 나빠진 상태에서 국내 경제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연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한 증권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 하향 속도가 가파르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은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약세 국면을 보이자 오늘 오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준비된 시나리오별 대응책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등이 글로벌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시장 움직임은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정부의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결정위원회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위원회의 위원 수와 추천 방식, 또 결정 기준 등이 담긴 정부의 초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야당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쟁을 위한 상임위를 열 수 없다면서 대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인데요.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지금 여야가 엇갈린 반응인데요. 먼저 여당의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폭로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데다 결국 기재부의 방침대로 진행된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회 상임위에 대해서도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정쟁을 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장을 자주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경제 역동성을 살리려면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금 전인 11시부터 이해찬 대표가 주재하는 당내 민생경제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공세는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의총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더해서 기재부 관련 의혹까지 최근 이어진 각종 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을 파악하고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상임위 개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한 가운데 여야 사이에 의견이 커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입원해 일반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신 전 사무관의 상태에 대해서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대학 동문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신재민을 지켜봐온 선후배 일동이라고 밝힌 대학 동문들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도 잘못된 이야기라면 충분히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였다거나 국가기밀로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익을 목표로 행동한 만큼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줄 것을 국민에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는 동봉된 사과문에서 아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는 또 본인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리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심각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고 썼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청와대와 관련된 폭로성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소신과 정책의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른 부처와 청와대 그리고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을 향해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서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9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김 수사관은 밤 10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 수사관은 앞으로 더욱더 조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언제 고발하겠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검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민간인 사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폭로했고 청와대는 첩보 문건 등을 유출했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과 비서관들에 대한 중폭의 개편 작업에 나섭니다. 분위기 쇄신과 내년 총선 이후까지를 책임질 참모진의 진용을 짜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2기 청와대 참모진 어떻게 꾸려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먼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도되는 분위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청와대 참모진 개편 기사를 각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YTN은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달 말, 또 이르면 다음 주,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말로 각각 다른 시기를 예측하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2기 참모진이라고 하면 가장 상징적인 자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일 텐데 임종석 실장은 어차피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교체는 예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시기인데 이 총선 1년 전쯤인 올해 5월 교체가 무난하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쇄신의 시기를 빨리 가져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2기 개편 기사가 쏟아진 오늘 아침 대부분의 수석 비서관들이 기자들의 전화에 응대하지 않으면서 말을 아끼고 있고 임종석 실장은 오전에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새 대통령 비서실장의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연말부터 복수의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는데 이 새 비서실장의 가장 유력한 사람은 노영민 주중대사입니다. 노영민 대사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재작년 청와대 그 첫 비서실장을 선정할 때도 노영민 주중대사가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임 실장의 후임에 노영민 대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고요. 이 조윤재 주미대사나 정동채 전 장관, 양정철 전 비서관 이름도 거론이 되긴 했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비서실장뿐만 아니라요. 수석 비서관들도 다수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질 청와대 개편의 규모는 중폭 수준이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임 실장과 손발을 맞춰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한병도 정무수석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수석과 한 수석은 임 실장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모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무수석 후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의 교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비어있는 비서관 5자리와 그리고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백원우, 송인배, 조한기, 권혁기 춘추관장까지 포함하면 이 수석과 비서관 10자리 이상의 인선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군요. 이 김수현 정책실장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임명이 됐고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번에 교체가 된다면 안보실장은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네, 정의용 안보실장도 이 교체 여부가 검토가 되긴 했습니다. 이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또 지난해 연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소통이 전만큼 원활하지 않다, 예전만 갖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이행을 위한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유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든 설 전이든 개편은 이루어지는 방향인데요. 이번 2기 참모진 개편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번에 단행될 참모진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태 등으로 청와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분위기 쇄신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를 책임질 새 진용 구축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는데 참모진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올해의 중점 과제인 경제 분야 성과 창출에 전념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편 발표는 일단 다음 주를 목표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달 말로 늦춰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였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 피의자로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앤장 로펌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만났던 부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검찰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뒤 다음 주 금요일 9시, 오전
9시 반에 피의자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도 있었지만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군장성 인사와 관련한 자료 등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갔다가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재작년 9월 인사수석실 소속 정무행정관이 군장성들의 인적사항과 평가 등이 담긴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의원 면직했습니다. 정 행정관은 안보실 및 군 관계자와의 외부 회의를 위해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잠시 차에서 내린 뒤 자료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 행정관이 잃어버린 자료는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었고 2급 군사 기밀이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법정의 취지에 따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전직 수행비서들에 대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 기일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 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호성 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 대해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에게 팔릴지 게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자, 어제부터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 확인된 입장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정주 대표가 자신과 부인 등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주회사인 NXC의 경우 일본 상장법인인 넥슨의 최대 주주이고 일본 넥슨이 한국의 넥슨 코리아 지분 100%를 가진 지배구조인데요. 이 업계에서 전체 매각 추정가가 무려 10조 원대에 달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인터넷 게임 업계 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매각설에 대해서 NXC 측은 어제부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르면 오늘 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매각 계획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대표가 왜 갑자기 모두 지분을 팔기로 했는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NXC 측을 통해 공식적인 구체적인 사유조차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이른바 공짜 주식 사건을 겪으면서 경영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2년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등 유료 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넥슨의 업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게임 개발이 더뎌지며 개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른 매각 추진의 이유로는 셧다운제 등 국내 규제 환경도 거론되는데요. NXC 측은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 때문일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몇 년 전부터 김 대표가 한국 게임 시장 정체로 경영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게임 업계 충격에 빠진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 대표와 넥슨이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넥슨은 지난 1996년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 등 온라인 게임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국내 최대 게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김 대표 역시 넥슨을 벤처 기업에서 글로벌 게임사로 키워내며 벤처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꼽히는데요. 아무래도 넥슨이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 종주국이 되는데 주춧돌을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업계는 새해 벽두부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또 매각한다면 누가 인수를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업계에서는 넥슨과 여러 차례 사업을 같이 했던 중국 텐센트가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10조 원대 돈을 감당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회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만약 넥슨이 중국 업체에 넘어간다면 세계 게임 산업 종주국 그리고 주도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EA 또는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모두 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가스누출 사고로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되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보일러 연통이 어긋난 경위를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오후에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에 강릉경찰서에서 이번 강릉 펜션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3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당시 학생들이 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되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보일러 연통이 어긋난 경위를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펜션의 보일러를 해체한 뒤에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요. 같은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사고 원인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국가수는 보일러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보일러에 손을 댄 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질 때 설치한 보일러가 반복적인 떨림 등의 이유로 서서히 연통이 빠졌다는 건데요. 이외에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보일러 급기관에 벌집이 있었고 배기관과 급기관의 설치 각도가 부적절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배기관과 보일러 본체 연결 부위에 별다른 마감 처리가 없었던 점도 살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가스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관리 소홀과 점검 미흡 등을 조사했는데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이상 관계자 10명 안팎을 입건했고요. 주요 원인을 제공한 일부 관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 아직 남아 있는데 차도가 좀 있습니까? 네, 차도가 있습니다. 사고 후 대성고 학생 7명이 강릉과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3명이 퇴원하고 강릉 아산병원에 2명,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2명이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원 중인 4명 학생 모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학생 2명은 모두 의식이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 상태고요.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명은 빠르면 이번 주말쯤, 다른 한 명은 다음 주쯤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병원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원주에 있는 2명의 학생의 경우엔 병원 도착 당시 상당히 위독했는데요. 지금은 2명 모두 의식이 있고 역시 대화와 식사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한 명은 자연스럽게 걷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휠체어에 타고 있지만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2주 정도 학생들의 차도를 관찰하며 치료할 계획인데요. 현재 상태라면 2주 후쯤엔 원주병원에 있는 학생들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말부터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잠적한 조성길 대사 제3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 역시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자세한 내막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공관을 이탈해서 잠적했다. 여기까지만 지금 확인을 해준 상태인데요. 지금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제가 볼 때는 망명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태리에 아직 안전하게 있겠습니다만은 망명지를 그렇게 또 늦게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미국이나 제가 볼 땐 저 김한솔이 뭐 네덜란드에 있다고 예. 거기로 가지 않았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추측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아마 미국이나 한국을 선택할 텐데 오히려 네. 미국을 선호한다고 할 때 벌써 미국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미국에 갔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네. 자, 자취를 감춘 조성길 대사들이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조성길 대리대사는 이제 올해 44살에 상당히 네. 그 젊은 1975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그 외국어 대학의 프랑스어학과를 졸업했고 영어, 이태리어, 프랑스어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집안이 아버지도 대사 출신 또 네. 장인어른도 대사 출신 부인 이광수는 이제 말하자면 그 평양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상당히 뭐 엘리트 집안이군요. 최고의 엘리트 집안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성길 대사 대리와 친분이 있다고 한 태영호 공사 말에 따르면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호화 생활을 유지한 어떤 물품들을 제공하는 담당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뭐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유럽 쪽에 있는 대사들은 이런 임무를 많이 합니까? 예, 북한이 이제 가장 그 중심적인 게 이제 유럽 중심에 있고 또 동남아 중심, 중국 중심으로 세 개로 크게 나뉘는데 이자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 조성길 대사는 유럽 쪽에서 어떤 김정은 그 일가나 이런 사치품을 수입하는 총책을 했다. 네. 이것은 이제 지난 2015년에 이제 한 그 사람이 거기에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그 총책을 하다가 예. 그 사람이 이제 망명하는 바람에 그 후임으로 이 조성길이 임명을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9호실에서 나가 있던 사람이 그걸 했는데 예. 그런데 또 이탈을 하는 상황이 예, 또 발생을 이탈을 하거든요. 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사생활이나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밀이 세계에 공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최측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북한의 외화의 흐름, 비밀 자금의 흐름, 뭐 스위스 그쪽까지 다 관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북한 당국으로서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외교관의 집안도 좋고 또 김정은 어떻게 보면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망명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볼 땐 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태영호 공사의 경우도 이제 어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북한은 이제 외교관이 해외로 나갈 때 거의 자녀나 부인을 못 나가게 하지만 이 조성길 대사는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네. 어떤 또 뇌물을 주고 이제 가족을 다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아마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북한도 이제 연말 연초에 그 해외 공관장 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불러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아마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좋은 그 선진 교육을 받고 하게 싶었고 그 외에는 뭔가 또 권력 암투가 지금 북한 내에서도 보이지 않게 수면 아래서 많이 진행되니까 평양으로 돌아갈 경우 자기 운명에 큰 변화가 오니까 이번 기회에 서방 세계로 망명하자 이렇게 결심을 어떻게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태영호 공사 좀 비슷한 아주 유사한 현상이고 뭐 과거 황장엽 선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었고 이 대리 대사는 지금 장승길 대사에 이어서 두 번째 대사급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세 번째, 네 번째의 고위급 인사가 망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탈리아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데 만약에 망명지로 미국을 원했다고 하면 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한국행을 권고하고 싶고 태영호 공사도 만약에 미국에 갔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장승길 대사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뭐 고용숙 씨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뭐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오면 여러 가지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대학교의 강단에도 설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로서는 또 자기 가족이 이제 북한에서 어떤 숙청이나 이런 보복을 당할 걸 우려한다면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명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족에게 가는 피해가 좀 달라집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에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는 더 가중되고 처벌이 예. 외국으로 삼국으로 가서 조용히 살면 좀 처벌이 약화되는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미국 쪽으로 망명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잠적한 게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 예리한 판단인데 제가 네. 볼 때도 지난해 11월에 이제 김영철이 미국에 가기로 돼 있었다가 이제 캔슬되고 이런 잡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 내부 사정도 있지만 아마 이 조성길 대리대사가 미국으로 이미 갔기 때문에 네. 북한과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즉, 예. 뭐 간 것을 북한의 정보 당국이 캐치했다면 뭐 그 사람을 돌려보내 달라든지 뭐 미국 밖으로 추방하라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생활 또 명품 수입 이런 데 깊이 관여됐고 예. 외화 흐름도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나 이런 데 좋은 정보를 미국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성길이 미국에 이미 입국했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 간 그 협상과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지금 뭐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이제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은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에 앞으로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물론 뭐 한 사람의 어떤 고위층의 망명을 가지고 어떤 대외적 정책의 이제 기본 변수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어떤 사생활 정보가 흘러나갈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가중화될 수 있는 어떤 그 말하자면 전제 조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네.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은 뭐 미국으로 갔다 어디 갔다 우리가 추측만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으로 온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사건 때문에 상당히 격노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이탈 현상이 벌어졌을 때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반응이 나옵니까? 과거 이제 97년 장승길 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희 이모가 망명했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엔 특히 이제 지난 2016년 태영호 공사가 망명했을 때 유럽 담당 외무성 부상, 국암흑의 부상이 숙청이 됐고 외무성에 대한 집중 지도 검열이 있었고 아마 상당수 이번에도 그와 같은 반복적인 어떤 소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국경지대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연쇄적인 탈북,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에도 휴전선에서도 인민군이 또 탈북을 해왔는데 자기는 그 태영호 공사의 망명 소식을 듣고 고무돼서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말하자면 조성길 대리대사의 망명 그리고 그 이펙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이 있으면 북한 당국에서 첫 번째로 내리는 조치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내리는 조치는 아마 지금 1월 중에 예상되는 해외 공관장 회의를 앞당겨서 빨리 평양으로 다 대사나 대리대사 다 불러들이는 거. 다 소환하고 거기 사상 검토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은 재임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내보내는 이런 외무성 조치가 이제 1차 조치고 그 외에는 이제 전선이나 국경에서 이런 도미노 탈북을 막기 위한 그런 극단적 조치들을 연이어 아마 취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나갔었던 그 대사들의 이탈이 지금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가족과 함께 뭔가 외국에 나가는 이런 일은 좀 금지가 될 수 그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높습니다. 예, 지금 뭐 외교부뿐만 아니라 무역성이라든지 기타 부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나가 있고 실제 공개되지 않은 이런 큰 인물들 외에 좀 그 중간 단위, 밑에 단위, 부부 동반 탈북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북한 정권이나 또 내부적인 권력 투쟁 이것을 이제 감지한 고위층들이 또 탈북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탈북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북한 정권으로서는 뭔가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도미노 탈북이 이어질까 북한 내에서는 지금 그것을 가장 이제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지금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그 탈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면은 유럽 쪽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 좀 고위층, 말하자면 힘이 센 사람들의 자녀들이 공간에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유럽에 나가면 아무래도 그게 자본주의의 극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뭐 아무리 고위층을 지내도 이와 같은 자유를 한번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또한 그 북한의 어떤 비밀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망명할 수 있는 자금을 또 조금 마련하는데도 유럽에서는 유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미국이나 자본주의 국가로 망명하는데도 속도 있게 순발력 있게 망명할 수 있습니다. 대우공사와 같은 경우도 런던에서 떠나서 예. 독일에 와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유럽 외교관들의 고위층이 망명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속도를 내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뭐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뭐 정치적 망명은 어느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한두 명의 망명으로 네. 인해서 우리 민족이 가고자 하는 어떤 평화 프로세스에 장애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 때문에 예. 북한을 잘 설득해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남북 관계의 속도는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설득과 대화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을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직 대법원장 소환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의 정점으로 일컬어지는데요. 대법원에서만 5년여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결론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안 도입 등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이 지금까지 검찰이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이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다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의 윗선이자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 수사도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요.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양승태 사법부가 외교부 그리고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명환, 윤병세 전 외교장관을 조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과 강제징용 상고심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진술 증거를 보강하면서 차분히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준비해온 걸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애초 이달 말쯤 포토라인에 설 걸로 예상됐었는데 이보다는 이른 시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검찰 수사에 사실상 구분응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과 별도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새로 구성된 미국 상하원 116대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3일 개원하고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개원과 함께 표결을 통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새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하원 의장을 지낸 바 있는 펠로시 의원은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하원 의장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한반도와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이루어졌는데 상원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제임스 리스 의원이 외교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잠적 소동 이후 정치권 공방 더 뜨거워졌습니다.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 나아가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국회는 이 문제로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